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사실상 연대 제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꿈 깨라. 우리 같이 문재인 정권 심판하자고. 도덕성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래요. 자기 편 먹여 살리고 국민들은 내 편 겹치니까요. 네, 네. 최근에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주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 최근에 부산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그런 약간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저는 항상 현장에 갈 때면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게 참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갔던 게 세 가지 때문에 갔어요. 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상황 파악이나 또는 생각들 들어보고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이 지역 경제, 네. 특히 네. 저는 대구 3박 4일, 네. 부산 3박 4일을 갔으니까 수도권과 어느 정도로 이 소외가 되어 있는지 이제 그 부분. 그다음 세 번째로는 국민 통합.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 사실 국민 통합을 제가 생각했던 이유가 국민이 통합되지 않고 분열된 나라치고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정말로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 필요한 게 사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 모두 잘 살아보세요. 그 한마디로 국민이 통합돼서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때 금모으기 운동에서 네. 마음이 모이니까 잘 살게 된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국민 통합이 필요한 시기인데 네. 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세요. 거대 양당의 두 후보 중에 한 분이 되면 이 국민 분열이 더 심각해질 네. 거다. 네. 그리고 워낙에 두 분이 좀 개인이나 가족들의 도덕성이나 자질 문제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거죠. 만약에 한 그렇죠. 사람이 당선이 되면 다른 분은 감옥에 가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네. 국민 분열이라는 그렇죠. 거는 지난 맞아요. 5년보다 상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위기 극복 못하는 겁니다. 뭐 그런 말씀들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후보님 보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중도에 사퇴하는 일은 절대 없다. 완주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과거에 보면 이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후보 단일화를 시도하다가 결국 사퇴하시고 양보를 하셨는데 그게 이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되는 일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정치를 시작했던 게 사실 2012년이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제가 사람과 정치에 대해서 네. 뭐라고 할까요? 너무 이렇게 순수하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나온 것이었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저 지난 10년간 진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죠. 그렇죠. 네. 농축 경험이 아니라 뭐 네. 압축 경험을 할 네. 정도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많은 교훈도 얻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이제 여야 모두에서 러브콜을 다 받고 계세요, 지금. 근데 일단 먼저 민주당으로 가보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 안철수 후보랑 같이 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밝히면서 뭔가 사실상 연대 제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안 후보님과 접촉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즉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혹시 정말 만나시거나 전화 통화하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접촉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던 기자분은 안 계십니다. 네. 근데 전화를 한 기자분은 몇 분 계세요. 네. 근데 제가 전화는 안 받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즉답을 안 했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런 일은 없고요. 만나신 적 없다고 홍 대표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저 기자분이 물어보시길래 네. 그랬죠. 민주당에 꿈 깨라. 굉장히 강하시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그 얘기는 이제 그러면 여당하고 뭔가를 같이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네.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힘을 합치자는 제안을 해서 그러면 우리 같이
좀 문재인 정권 심판하자고. 네, 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우리 대표님은 하여튼 문재인 정부 실정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그러니까요. 네. 정권 교체 얘기하셨는데 저쪽이 연대제의를 하니까 좀 이상하긴 이상하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대선에서 거대 양당의 후보가 뽑혔을 때 두 네. 사람이 40% 넘는 건 너무나 당연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은 35%이 정도에 네. 머무르고 있고 무당층 내지는 뭐 누구도 찍히지 않겠다 중도층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선이 70일 남았는데 이런 거는 역대 볼 수 그렇죠. 없었던 맞아요. 그런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민심 아니겠습니까? 아. 그거를 정말 거대 양당은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뭐 저도 이제 후보로 나왔으니까 네. 저는 그런 말씀들, 그런 생각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해법을 제시하고 그분들께 다가갈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야권 단일화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랑 전에 뭐 7월이었던가요? 8월이었던가요? 시기는 명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회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같이 식사하시고. 근데 그때 윤 후보 만나시면서 개인적으로 이 사람하고는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어떤 쪽이었습니까? 뭐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불편하진 예. 않았다. 근데 사실은 이제 국가를 경영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사실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도덕성이죠. 네. 네. 그리고 가족의 도덕성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도덕성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이 예. 권력을 잡으면 네. 자기 편 먹여 살리고 국민들은 내팽겨치니까요. 네. 그래서 도덕성이 기본이라는 게 사실 네. 그런 이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족의 도덕성도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 중에서 가족들 문제 때문에 레임덕에 빠진 그런 정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대부분이었죠. 예, 네. 그래서도 정말 가족도 이 대선 과정에서 네. 어떤 당들은 검증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된다는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현안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 능력이라든지 네. 또는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사실 뭐 전문가 수준일 필요는 없지만 네. 전반적으로 두루 이렇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식을 갖춰야죠. 그렇죠. 경험을 갖춰야죠.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윤 후보는 도덕성, 가족의 도덕성, 그다음에 전문성 다 떨어진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네. 제가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잘할 수 거죠. 있다.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뭐 공동 정부를 해야 된다. 그 안철수 후보와 그다음에 뭐 연대를 하자. 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어쨌든 야권이 뭐 통합해야 된다,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대선 출마한 것은 당선되기 위해서 나왔고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저를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내세워 주신다면 네. 저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좀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서 다시 또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야권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의 뭐 가족 문제 때문에 막 흠이 너무 많다, 말실수도 많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안철수가 대안이 아니냐. 그러면서 안을 내세우면은 대선에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대구에서 사실은 들었습니다. 네, 대구에서 보수 그래서 신장에서 사실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차라리 안철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라리라는 말이 이게 칭찬인지 차라리가 어쨌든 뭐 차라리 또는 뭐 오히려 안철수 이런 말을 그 서문시장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지율이 좀 많이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빠지고 그거 보면 일부 야권 지지층이 안철수를 윤석열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시니까요. 네. 네. 근데 그렇지만 전번에 서울시장 선거 나오셨을 때 내가 이기든 지든 국민의힘하고 같이 하겠다.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미랄이 되겠다 하셨는데 지금은 별도로 나가셨어요. 그거에 대한 비판이나 불안감도 국민들은 없지는 않아요. 끝까지 따로 갈 거냐?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네. 그러냐면 저는 절박했던 게 정권 교체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네. 근데 서울시장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야권이 지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제 몸을 던져가지고 이 우선은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네. 그 다음에 대선에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니까 네. 제가 몸을 던져서 그걸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는 뭐 누가 당선되는가 보다 야권이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결국은 뭐 야권이 단성됐으니까 저는 제 목적을 이룬 겁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이 네. 지금 현재 야권에게 유리한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졌다면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양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중도가 거의 한 50%입니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바라는 거는 어느 당이 승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적당한 사람들이 있는지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뭐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그분들께 소구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선에 나오신 거는 그 안 후보님이 주역이 돼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예. 근데 아까 이제 서울시장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정권 교체라는 명분을 위해서는 그럼 단일화를 하거나 연대를 하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십니까? 지금은 다른 가능성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네. 예.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지금 현재 이것도 대구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과연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는가 점점 비관적인 분들이 많아지십니다. 네. 네. 중도층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정권 교체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2030 그리고 또 중도층 무당층에 소구를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견인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들을 계속 높여 나가고 있는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게 세 가지더라고요. 네. 네. 예. 우선은 첫 번째가 코로나19 방역,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만드는 문제. 그렇죠.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네. 이제 이 문제들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다. 예. 근데 뭐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저는 의사 출신이다 보니 네. 네. 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고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정책들을 미리 발표했는데 네. 정부가 말을 듣지 않고 나중에 제 정책이 100% 옳았다는 게 네. 거의 한 10여 차례가 됐습니다. 네. 네. 뭐 대표적인 게 작년 5월에 연말 정도에 백신이 나올 테니까 정부가 지금 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뭐 대비 들은 하나도 척도 안 안 하다가, 하고 오히려 무슨 정치인이 허풍 떤다 이런 말만 제가 들었어요. 그러더니 우리가 백신 후진국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위드 코로나 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그랬어요.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고령층에 대해서 3차 접종률을 먼저 늘려야 된다. 네.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확진자 10,000명 그리고 그 위중증자 2,000명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환자분들을 그 진료할 수 있을 정도로 병상과 의료진을 마련한 다음에 시작해야 된다고 네. 그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그냥 강행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거리두기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 첫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1월 20일 정도에 발생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때 제가 1월 26일 날 그 여러 가지 기사에서 밝힌 것이 이번 그 코로나19는
그때는 코로나19라고는 안 그랬어요. 그렇죠. 예. 우한 폐렴은 우한폐렴이라고 네, 했죠. 메르스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1월 3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그 우한 폐렴에 대해서 가짜 뉴스는 엄단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엄단당하실 뻔했네요. 그리고 2월 초에는 또 제가 네. 대만이 국경을 닫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보고는 그러면 대만이 사실은 중국과의 교류가 우리나라 2배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미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그 외국인 여행자들 입국을 중단시켜야 된다고 제가 네. 이야기했는데 고집피다가 결국은 대구에서 1차 대규모 확산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결정권자였으면 네. 뭐 거의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마스크 벗고 네. 경제도 살아나고 자영업자분들 장사도 잘 되고 그런 네. 상황이 됐을 겁니다. 네, 네. 근데 돌이켜 보면 사실 이런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는 지도자들에게 그런 어떤 전문성에 대한 어떤 배경, 그런 전문적인 지식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사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가 왔었죠. 아, 네. 예.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가 왔습니다. 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가 메르스가 왔거든요. 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가 네. 왔습니다. 임기 때 꼭 한 번씩 네. 오는 그래서 거네요. 네. 이번 다음 대통령은 임기 초기에 코로나19 방역은 물론이고 새로 나오는 신종 감염병에 대응을 해야 되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이번에 깨달았듯이 이 방역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경제와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네. 걸 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가가 방역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그래서 가장 빨리 그런 감염병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으면 세계적으로 앞서갈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정치로 돌아가 보면 지금 어쨌든 그 우리 안 후보님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겠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큰 야당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후보가 있고 또 안 후보님이 있고 그래서 삼자 대결 구도로 가면 실제적으로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럼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도 두 후보가 한번 단일화를 한번 해보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때 그 생각은 좀 대비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와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네. 아시겠습니다만 프랑스가 지금까지 계속 거대 양당이 네. 계속 서로 정권을 주고받았던 네.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적폐 교대를 계속 했던 거죠. 아, 적폐교대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국민들의 실망이 극에 달했을 때 네. 그때 마크롱이 등장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3의 후보가 네. 당선되려면 양당에 대한 그런 신뢰가 바닥일 때가 그 3당 후보가 당선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실은 제3의 후보가 제대로 그 국민들께 다가가서 그 사람의 자질과 진심과 도덕성과 능력을 알려드린다면 네.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님이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하고 비교해 볼 때 국민의당은 소수 세력 아니겠습니까? 당세로 보면. 근데 결국 선거는 숫자 싸움이고 세력 싸움이 되는데 나중에 이 세력의 이 열세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세력이라는 게 그게 저는 옛날식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네. 뭐 또 마크롱 예를 들어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마크롱은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당선이 된 다음에 3개월 후 총선에서 1당이 됐습니다. 네. 국민들이 일할 수 있게 세력을 만들어 주신 거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개혁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네. 그 보수건 진보건 가리지 않고 팀을 만들어서 개혁들을 해나간 거죠. 그러니까 네. 프랑스 병이라고 하던 노동 개혁들을 해나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그 중도의 힘인 건데요.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 참 신기하게도 네.
이번에 대선 이후 3개월 지나고 나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지방선거는 정말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시도지사와 네. 그리고 시의회, 구의회까지도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대통령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네.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정당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세력을 모아주실 겁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세력이라기보다 오히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특히 대통령에게 그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네. 대통령 한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람을 뽑으면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위기에 대한 대처라든지 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딱 여쭤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하고 야권 후보 단일화나 공동정부 구성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네. 어쨌든 지금 국민들께 다가가서 제 지지율을 계속 높일 지금 그 목표만 네. 제 머릿속에 있지 다른 어떤 가능성에 대한 네. 그런 생각은 잡념은 없습니다. 잡념은 없다. 근데 지금 거기 이제 그 질문에 약간 하나 더 얹고 싶은 거는 지금 왜 어쨌든 진보와 보수 지금 중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 그 중도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안 후보님의 위치를 이 진보와 보수 사이에 어딘가에 놓는다면 한 1부터 10 사이, 그러니까 그 1을 뭐 진보라 그러고 10을 보수라고 한다면 어디에 계신가요? 아, 그게 얼마 전이 아니죠. 몇 년 전에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네. 그걸 측정해서 표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네. 아 그랬나요? 예. 예. 제가 아마 그때 진보가 0이고 보수가 14일 예. 때 7.8인가? 그러니까 보수에 가까운. 아. 예. 뭐 중도 보수의 예, 예. 그 정도로 나왔던 네. 것 같아요. 네, 그게 국회의원들이 법안에 이렇게 사인한 것들. 어떤 아. 법안에 아, 찬성하는지 네, 네, 반대하는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7.8, 그러니까 보수가 10이라고 볼 때 7.8이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 그 송영길 대표 말씀에 꿈깨라 한 게 좀 비슷하긴 하고요. 멀어요. 너무 멀어서.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안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네,